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출문제 수업을 갖다 맡게 된 김성현입니다. 어, 원래 지금 이제 이 수업을 갖다가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은 시험 직전에 이제 많이들 강의들을 갖다 개설을 하시는데요. 뭐 시험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1순환, 2순환, 지난주에 2순환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2순환이 끝난 직후에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1순환, 2순환까지 걸쳐서 기출문제를 갖다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방학이잖아. 방학이라서 지금 제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업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업을 갖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저기 피세 시험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 수업을 갖다 동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될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이제 뭐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뭐 방학을 갖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수업을 갖다가 방학 때 개설한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교재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교재고 과거에 이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쭉 이제 학생들이 먼저 풀어보고 합격생들이 풀어본 텍스트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강평을 갖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벌써 수십 년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꽤 이제 뭐 역사가 깊은 책인데, 자, 이 책을 갖다가 옛날부터 쭉 검토를 갖다 하게 되면서 답답한 점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좋은 답안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답안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 한 70점 이상 정도 주고 싶은 그런 답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글이 탄탄하게 잘 쓴 글이 많아요. 근데 몇몇 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인트를 갖다 벗어난 그런 이제 그 답안도 있고, 또 뭐 강평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강평도 완전히 포인트가 빗나가는 그런 강평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았었어요. 미루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수업을 갖다가 지금 그 개설을 갖다 하고 하는 김에 좀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 잡자. 그리고 또 답안지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더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점도 한 번에 보강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목적에 따라 갖고 이제 만들어지는 수업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치학을 갖다가 쭉 공부를 갖다 하신 학생들이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쫙 정리를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기존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예비순환, 1순환, 2순환을 갖다 거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또 몰라가지고 또 이제 그거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충 자료 같은 거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교재 1순환, 2순환, 예비순환에 있는 교재 중에서 해당 문제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자,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2023년도 기출문제. 자, 아마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문제는 웬만한 학생들은 다 풀었을 거예요. 1번, 2번은 뭐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3번 문제에서 아마 답을 못 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3번 문제는 국제정치학 문제인데 일단 뭐 지난번에 삼순환 혹시 이제 내 수업 듣고 들어간 학생들한테 내가 그 얘기 했었지. 자, 구조하고 그다음 행위자의 그 관계, 구조를 국제 정치에서 구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각을 설명해 놓은 교재가 없다.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하니까 말로 설명을 하겠다. 말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설마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이제 그 구조 문제가 나오겠어? 그랬는데 나왔어. 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고생을 했던 이제 그 문제가 3번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3번 문제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문부터 한번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보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는 비교 정치학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국제 정치학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또 뭐 국제정치학 문제가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제1문은 그 비교정치학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죠. 자, 우리나라 국회는 소선거구 50점짜리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회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알아듣기 쉽게 1인 2표 제도, 한 사람이 2개의 표를 행사하는 거죠. 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한 표를 행사하고 그다음 또 이제 정당 명부에 정당에 대해서 한 표를 또 행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전체 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이 중에 253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자, 지역구 의원이죠. 나머지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을 합니다. 예. 자,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는 사족이야. 보면은 그 의석 그 산출 방식의 뭐 공식 같은 것들을 갖다 넣어놨는데 요거는 사실상 밑에 나오는 소문항에 뭐 이용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 정수에 해당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결과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뺀 값에 2분의 1의 의석만을 그 정당에 배분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21대 국회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갖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제 그 초점을 갖다 맞춰야 될 게 연동형하고 병립형의 그 차이점을 갖다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1인 2표제 얘기 나왔잖아. 1인 2표제는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이게 독일식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요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채택했던 그런 방식인데, 자, 요걸 꼭 기억을 하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다수 대표제를 혼합한 겁니다. 뭐라고요? 비례제를 기본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단순다수 대표제를 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비례대표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선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예요. 예.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 병립형 제도 같은 경우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 비례대표를 갖다가 얹은 겁니다. 예, 블렌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어때? 단순다수제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선거 제도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순다수 대표제를 갖다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병립형을 갖다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요거를 갖다가 연동형으로 좀 바꾸자. 연동형으로 바꿔서 어때?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소수자를 배려를 하고 지역주의를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을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다가 21대 국회 선거를 갖다 앞두고서 정당들 간에 뭐 타협이 있었죠. 타협이 있었고 거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왜곡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제도라고 하는 상당히 기형적인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풀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비례대표제에 비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뒤베르제의 논리를 서술하시오. 워낙에 유명한 그 뒤베르제의 법칙이죠. 자, 왜 소선거구 그러니까 뒤베르제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뭐야 이게?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고, 그 다음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뒤베르제 그 법칙이에요. 근데 그 원인으로서 뒤베르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재적 효과인데 여기 학생이 쓴 답안지에 오타가 났어요. 기계적이 아니라 기재적입니다. 제도적 효과란 얘기예요. 좀 이따 여러분한테 읽으면서 고쳐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 양당제를 갖다 촉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뭐 그거 갖다 바탕으로 해갖고 쓰면 되는 문제고. 2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중 폐쇄형 정당 명부식 요게 뭐야? 자, 비례대표 명부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그 정당 명부 작성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주로 뭐야?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걸 우리가 폐쇄형 정당 명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방형 정당 명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권자들한테 정보를 갖다 공개를 하고 때로는 선택의 기회까지도 제공을 갖다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양자의 장단점을 서술하라고 얘기했어요. 15점짜리 문제인데 여기 답안지에 학생이 쓴 답안에 이 부분이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설명 너무 잘 해놨어요.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국회를 구성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와,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독일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쵸? 요거는 이제 여러분 독일 연방의회 구성하는 혼합형 선거제도 여기 위에다가 두 가지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 학생 답안에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선거구에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독일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권역별 비례대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자, 뭐 국회에서 싸움질하느라고 말이야. 아마 이제 선거구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독일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 자, 권역별 비례대표는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그 선거가 딱 끝나잖아. 물 좀 마실게요. 선거가 딱 끝나게 되면은 그 선거 결과에서 연동형 방식에 의해서 일단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정당 의석수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어때? 자,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된 그런 그 당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빼게 되면 각 정당별로 의석수가 나오겠죠. 그다음 어떻게 돼? 권역별로 각각의 지역별로 제출한 정당 명부에 입각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 단일 선거구야.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서 비례대표에서, 그쵸? 예, 그다음 저기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의석을 갖다가 배분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 얘기가 여기선 빠졌어요. 답안지에서. 예, 그다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준연동형을 도입을 했지만 여러분 의석수가 몇 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 학자들이 연동형의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그래서 비례대표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지역주의를 좀 타파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장을 하려면 적어도 의석수 비율이 지역구 2, 비례대표 1은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300석이잖아.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은 되어야 그 비례대표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때?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 단순 다수 대표제의 성격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불비례성이 되게 큰 그런 이제 선거 제도를 갖다 아직도 운영을 갖다 하고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때? 여러분들 그 1대1이죠. 299석 대 299석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례대표의 의석이 훨씬 더 많아서 비례성이 훨씬 높은 그런 이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답안지를 갖다 보면은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답안 작성으로 가볼게요. 10페이지. 자, 합격한 학생이 어떻게 답을 썼나를 한번 봅시다. 자, 서론. 2020년 이루어진 제21대 총선에서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의 의석 비율만을 확대시킴으로써 도입된 취지 위에다가 여러분 좀 메모를 해놔. 이거 왜 도입을 하려고 한 거야? 연동제를. 도입된 취지를 알아야지. 첫 번째, 지역주의의 타파입니다. 지역주의의 타파. 두 번째, 소수자의 배려입니다. 소수자의 배려하신 다음에 괄호 치시고
특히 어때? 저기 뭐야 그 다당제 촉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요게 이제 사실상 보면은 연동형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는데, 자, 준연동형제는 이제 좀 기형적인 그런 제도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의 의석 비율만을 확대시킴으로써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작동하므로 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9. 자, 2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비례대표제에 비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이유. 자, 디베르지의 논리를 중심으로 일단 원래 디베르지의 논리 그 이론은 뭐라고? 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디베르지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이제 문제를 갖다가 보면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이유를 쓰라고 그랬잖아. 예, 이 또 두 가지. 첫 번째는 심리적 효과, 그다음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제도적 효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특징.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이제 그 모르는 학생들,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 자, 우리가 선거제도를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선거제도가 여러분 이제 다수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비례제가 있어요. 그다음 뭐야? 혼합제가 있죠. 자, 다수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절대다수가 있고 상대다수가 있고, 다른 말로 단순다수라고도 불러요. 단순다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또 절대다수가 있어. 그렇죠? 자, 상대다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갖다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단순다수제가 더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상대보다 무조건 한 표라도 많으면 1등으로 당선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과반이라든가 이런 걸 넘길 필요가 없어요. 자, 1등이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15%, 20%만 가지고도 2등보다 무조건 한 표만 받으면 당선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제도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절대다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당선자는 50% 플러스 알파를 충족해야 됩니다. 50% 플러스 알파를 갖다 충족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제도고, 자,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선거제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거 뭐야 프랑스식의 저 뭐 결선투표제도. 자, 그다음 호주 하원선거. 하원선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호투표제도.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제도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순다수 의석,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구 의석이죠. 후보자 투표. 이게 무려 뭐야? 153석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253석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그런 이제 그 의석을 갖다 차지하고 있어서, 예, 단순 대표제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을 보시면 그래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그런 선거 방식입니다. 디베르제에 따르면 단순다수제는 양당제와 제도적으로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디베르제의 논리. 오타가 났죠? 1번 기제적 효과입니다. 기제적 효과.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거대 정당이 득표 이상의 의석을 얻는 증폭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한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얻는 후보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해도 최다 득표를 얻지 못하는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수 정당의 자 여기서 말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이제 그 말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거대 정당들한테 표가 집중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그렇죠? 역사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더 많은 표를 갖다 이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렵게 돼서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에게 의석이 집중되는 기제적 증폭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단순 다수 대표제의 폐해, 지금 얘기한 대로 소수자를 차별하고 그다음 불평등을 촉진하게 되고 또 지역주의를 촉진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비례대표의 원리를 대폭 반영한 그런 이제 그 선거제도로 바꾸자. 그래서 연동형 얘기가 나왔던 거였죠. 자, 2번 심리적 증폭 효과, 사표 방지 심리와 전략적 투표. 예,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느니 어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한테 될 놈 될 쓸 놈 쓸 논리에 따라 가지고 표를 몰아주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거대 정당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권자는 사표 방지 심리를 가짐으로 자기가 던지는 표가 그냥 이제 그 데드보트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 차선의 후보를 선택해서 즉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좀 유사한 그런 후보 또는 정당 중에서 큰 애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 정당 후보일 경우 차선의 거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다. 즉 뭐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거대 정당들에게 표가 집중되는 양당제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생 중에 이런 질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럼 왜 일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일까요? 그치? 압도적으로 유명한 정당한테 표가 다 몰려서 일당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왜 양당제일까? 요게 유럽의 경험을 반영한 거야. 왜냐하면 유럽에는요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거든. 좌파 정당의 큰 정당, 우파 정당의 큰 정당, 얘들한테 표가 집중되다 보니까 양당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양당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폐쇄형 정당 명부식과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내용과 장단점을 아주 여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보세요.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1번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란 정당이 사전에 소속 후보자의 명부상 순서를 누가? 정당이 확정하는 거야. 말이 좋아서 정당이지 사실은 어때? 정당 지도부가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후 득표율만큼 의석을 받아서 명부상 순서대로 그쵸? 1번부터 뭐 쭉 번호가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당선권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명부상 순서대로 잘라 가지고 당선을 시키는 그런 선거 제도입니다. 유권자는 포인트, 명부를 변경할 수가 없고 단지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페이지 가서 2번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점부터 볼게요. 자, 첫째, 정당 기율이 강해져서 정당 중심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 지도부가 명부를 작성하니까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르겠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 프랑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5공화국입니다만은 옛날에 3공화국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이제 파편화된 정당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의회에 뭐 10개가 넘는 정당들이 진출을 갖다 해가지고 의회가 파편화된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화합이 안 돼. 이게 거기다가 막 이제 정당들이 말이지 회기 중에 말이지 막 정당을 갖다 바꾸기도 하고 말이지 합종 연행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막기 위해서 4공화국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당 명부식 제도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자. 당 지도부가 어때? 정당 명부를 갖다 만들게 되면 의원들이 뭐 이탈을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도입을 갖다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 기율이 강해져서 정당 중심 정치가 가능하다. 정당 중심 정치라고 하는 건 바로 위에다 여러분 조그맣게 메모.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의원들의 이탈이라든가 배반을 갖다가 막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보자는 정당에서 정한 명부에 따라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명부상의 선순위에 위치하기 위해서 정당에 충성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당 기율에 따른 정당 중심 정치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게 왜 장점이야? 나름대로 어때? 의정 활동에서 질서가 보장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합종 연행 같은 걸 막음으로써. 둘째, 정당을 통한 후보자 사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당에서는 정당의 강령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별해서 정당 명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제가 돼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지도부가 검증 능력을 갖다 갖추고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게 가능하죠. 이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의 출현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 간 경쟁이 불필요해서 정당 통일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득표 경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당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당의 통일성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국민이 아닌 정당에 충성하게 되는 게, 이게 앞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그 정당을 제도화시키고 그다음 질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장점인데, 다른 점에서 보면 분명히 비판점이 있죠. 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보다는 자신을 명부에 등록할 권한을 가진 정당에게 더 충성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어떤 독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둘째,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뭐야?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례대표에 올라가는 애들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 유권자가.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이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제대로 일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없애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여론이 막 비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국민은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지도부가 만들어 놓은 그냥 리스트에다가 그냥 투표만 하기 때문에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와 정당의 선호가 불일치하거나 유권자의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면 유권자가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당 명부에 올라가지 않으면 뭐 말짱 꽝이죠.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정당 명부에서 후순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는 지지하지만 특정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 도입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계시는데, 자,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정당 명부가 확정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이 명부에 오른 후보자들에게 직접 투표함으로써 후보자들은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만큼 당선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점.
자, 당장에 여러분이 지금 그 특징 부분 읽으시면서 벌써 이제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약점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빡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야. 왜? 기본적으로 어때? 유권자들은 뭐 정보의 제한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정보의 부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명부에 올라가는 그 의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이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장점부터 볼게요.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점. 첫째, 후보자로 하여금 유권자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정당이 아닌 유권자에 의해서 당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각 후보자는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고 제시하겠죠. 둘째, 유권자의 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당은 지지하지만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를 지지하나 소속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각각에 대한 정보 습득과 정책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합리성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단점. 첫째,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알기, 그쵸? 제한된 합리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일이 알기 어렵습니다. 유권자는 수많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임하게 돼서 역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정당의 후보자 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당 차원에서 정치 능력이나 역량을 필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실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가 난립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보다는 후보자의 외적인 이미지 등으로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돼서 여러분 옆에 조그맣게 메모 한번 해놓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대중 추수주의, 그렇죠?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약의 남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후보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정당의 결속력도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 정당 내 후보자 간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정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쉬우셨을 거예요. 다음, 우리나라와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의 차이와 두 제도의 평가, 비례성을 기준으로. 다음, 우리나라 국회의 혼합형 선거제도와 독일 연방의회 혼합형 선거제도 비교를 해갖고, 일단 이제 12페이지 하단에다가 일단 각각의 나라의 제도 차이만 쭉 써놓은 거예요. 저 제도를 갖다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1번, 연동률에 있어갖고 차이가 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 준연동형 혼합대표제의 경우 50%의 연동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경우 30석 캡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야?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50%만 연동률을 적용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석을 갖다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에 반해서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100% 연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고. 다음, 지역구와 비례구의 크기.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구의 의석수가, 그러니까 지역구, 이 말이 이상해.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가 299대 299로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가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게 연동형의 중요한 특징이죠. 연동형 비례대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원리를 갖다 취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253석 대 47석으로 6대 1의 수준입니다. 비록 준연동형이란 이름을 채택하긴 했지만
단순 다수 대표제의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그 준연동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초과의석의 존재. 독일의 연방의회는 초과의석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초과의석이 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정당이 아주 단순한 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A라고 하는 정당이 50%를 득표를 했다고 해봐. 그럼 기본적으로 해갖고, 자, 독일식 같은 경우 먼저 득표율에 따라 갖고 의석을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이제 뭐 한 100석을 갖다 뽑는다 그러면은 얘가 50석을 갖다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자, 지역구 의석수를 갖다 고려한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얘들이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갖다 해가지고 지역구 의석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7석을 먹었다고 해봐. 그럼 이상하잖아. 지역구에서 57석 먹었는데 비례대표에서 50석을 갖다 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는 지역구 의석수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 7석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초과 의석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독일은 이거를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준연동형제에서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자, 독일의 연방의회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정 의석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의석을 확대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봐봐. 항상 보면 모든 나라의 의원의 의원 수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초과 의석이 있다 보니까 독일은 어떤 문제가 생겨?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정 의석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봉쇄조항의 차이. 봉쇄조항이란 비례대표제에서 과도한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1% 갖다 득표를 했다고 그래 갖고 의회 의석을 갖다 확보하게 되면 의회 안에 정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얘들이 맨날 싸울 거 아니야. 그쵸? 무질서해져.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봉쇄 조항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 득표율 3% 미만 득표한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합니다. 3%를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석 배분을 많이 안 해주는 거죠. 3%를 득표를 못한 정당들에 대해서는 의석을 배분을 안 해줍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 3석 또는 정당별 득표율 5%의 봉쇄 조항을 갖다 두어서 정당의 난립을 억제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빠졌어요. 첫 번째는 여기 여러분이 5번째 보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선거구의 차이가 있어.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구에. 자, 독일은 어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이제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야. 이게 빠졌어 지금. 지금 이게 또 쟁점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6번은 번호 6번 다시고 중복 출마의 허용입니다. 중복 출마의 허용. 자, 중복 출마는 뭐를 갖다 얘기하냐면 독일 같은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 독일은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의원이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고 비례대표 명부에다가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것도 허용할까 말까 논쟁을 많이 벌이다가 우리나라 준연동형제에서는 중복 출마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선이 가능하단 말이지. 자, 요런 이제 그 제도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요 제도를 석패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석패율 제도.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도입하냐 마냐 되게 쟁점이었었는데 석패율은 뭐냐면 똑같대. 중복 출마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 비례대표 명부에 예를 들어 3번 정도 3순위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기에 복수의 의원을 배치할 수 있어. 한 명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위에 복수의 의원들을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이 중에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해? 지역구에서 얼마만큼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느냐. 그게 석패율이야. 아시겠죠? 지역구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격차로 졌느냐. 그 격차, 정말, 그래서 석패지. 애석하게 패배한 사람을 당선시키는 이런 제도예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는 알아야 돼. 지역주의 타파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색이 되게 강한 그런 지역들 있잖아. 호남이나 영남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역색이 강한데 거기에 지역 기반이 없는 후보가 가서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되면 100점 100패 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때?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 그러니까 권역별 명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진출을 갖다 하게 되면 어때? 그 권역별 비례대표, 권역별로 해갖고 정당 정당 리스트가, 후보자 리스트가 다 작성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구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권역별 명부를 통해서 부활할 수가 있잖아. 정당의 그런 이제 지역 기반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같은 경우 소수자들이 어때? 정당 그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이거를 도입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준연동제 도입할 때 이거 도입하냐 마냐라고 하는 쟁점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 도입을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4번까지 이제 설명이 잘 돼 있고 여기에다 두 개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냐, 전국을 갖다 단일한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냐, 그 다음 또 중복 출마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요 내용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3페이지 가셔서 두 제도의 평가. 자, 비례성을 갖다 기준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연동률 측면에서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비례성이란 자, 유권자들의 의사가 의석률로 잘 반영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고 더 쉽게 말하면 득표율 대비 의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득표율과 의석률이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그게 일치되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례성이 낮은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포인트예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연동률이 높을수록 그래서 비례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과다대표나 과소대표가 발생하지 않고, 밑줄 쫙, 과다대표와 과소대표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거제도가 뭐다? 단순다수 대표제도죠. 그렇죠? 늘 커다란 경쟁,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규모 정당한테만 표가 집중되다 보니까 걔들은 어때? 실제 이제 얻은 표보다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득표율에 비해서 표는 많이 얻고도 의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아니, 여러분 한번 봐봐. 자, A 정당하고 B 정당이 다 그래, 아주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역구에서 경합을 갖다 벌였어. 자, A가 여기선 가지역에선 박빙이었어. 박빙이어갖고 A가 예를 들어갖고 한 52%, 얘는 48%를 먹었습니다. 자, A 정당 후보, 자, B 정당 후보. 자, 얘들이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격차가 되게 이제 크게 나왔고, 얘는 예를 들어 갖고 한 10%를 먹었는데 얘가 예를 들어 갖고 한 60%를 먹었다고 해봅시다. 자, 다지역에서는 또 이제 박빙이었다고 해봐. 박빙이라서 얘들이 한 30 먹었고 얘가 한 28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봐봐, 전체 득표율은 얘가 득표를 더 많이 했죠. 그쵸? 의석수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계산을 갖다 하다 보니까 상대보다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거 아니야. 얘가 한 석 갖고 가지. 그쵸? 여기서 이겼으니까 또 한 석 갖고 가지.
득표율이 훨씬 얘보다 적은데 2대1로 의석수가 나타나게 되잖아. 이때 A는 우리가 뭐라고 해? 과대대표되었다. B는 과소대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거제도, 이게 단순다수 대표제잖아. 그렇죠? 득표율에 상관없이 상대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제도잖아. 불비례성이 되게 큰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례성이란 유권자들의 의사가 의석률로 잘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연동률이 높을수록 비례성이 높습니다. 과다대표나 과소대표가 발생하지 않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단순다수 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비례성이 높죠. 따라서 연동률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혼합형 선거제도보다 독일 연방의회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더 비례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사실상 바탕으로 깔고 있고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니까. 2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크기 측면에서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 비례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클수록 비례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당연하죠. 지역구의 의석수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6대1의 비율로 되어 있는, 한마디로 단순다수 대표제가 6배 더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혼합형 선거제도보다 각각 비례대 지역구의 비율이 1대1로 구성된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비례 의석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비례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초과의석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혼합형 선거제도 지역구 의석수가 최종 의석수를 넘길 때 초과된 의석을 그대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초과의석은 의석 점유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도록 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여러분 요거는 지워야 돼. 요건 잘못됐어. 이건 괜히 사족이라서 점수 깎일 짓 한 겁니다. 왜 그런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 혼합형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높다 그랬는데, 자, 요건 여러분 괄호 치시고 여기 물음표를 갖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요거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때?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연동형 같은 경우는 비례대 그다음 단순다수결을 1대1로 놓기 때문에, 그리고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어때요? 절반이나 50%에 해당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무슨 뭐 초과 의석이라든지 밑에 나오는 봉쇄 의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때? 절대 우리나라 혼합형 선거제도가 독일보다 비례성이 높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구조적인 그런 이제 그 선거의 그 원리상에서부터 일단 그 독일의 선거제도가 훨씬 더 비례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을 갖다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반격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 그래서 독일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과의석에 비례해서 총의석수를 제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허용하는 보정의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봉쇄조항 측면에서 너무 높은 봉쇄 기준은 기존 정당이 과다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비례성을 낮추게 됩니다. 소수 정당의 경우, 그렇죠? 너무 봉쇄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어때?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을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비례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소수 정당이 얻은 득표율은 다 무효가 돼 버리니까. 소수 정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 요건보다 정당 득표율 요건을 더 달성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죠? 지역구에서 100점 100패할 가능성이 높죠. 소수 정당은. 그러다 보니까 득표율을 갖다 가지고 의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석수 5석 또는 정당 득표율 3%의 봉쇄 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지역구 의석수 3석 또는 정당 득표율 5%의 봉쇄 조항을 둔 독일의 혼합형 선거보다 소수 정당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틀렸어. 왜? 기본적으로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잖아. 47석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소수 정당을 더 배려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서 다음 나오는 내용도 지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혼합형 선거제도가 더 비례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자, 결론을 볼게요. 선거제도의 타당성을 논할 때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즉 비례성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비례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합니다. 최근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압도적인데 계속 미루고 밀어가지고 지금 선거제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른 제도와의 조응성을 고려해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4페이지 가서 강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강평을 달아놓은 건데,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견고하게 구축된 양당 체제와 위성정당의 출현을 극복하고자 2023년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답안은 논리적으로 질문에서 요구되는 개념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와 연계한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구 조정 관련된 거, 그 다음 또 중복 출마 쟁점, 이런 것들도 다 쟁점입니다. 자, 2번. 첫째, 디베르제의 정당론에서 제시한 원인과 작동 원리는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연관성을 설명했지만 라이커, 툴럭, 이 사람들을 위에다 조그맣게 필기, 합리적 선택 이론 이렇게 쓰세요. 자, 물론 이 답안지에는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이커 및 툴럭 등과 같은, 여기 나오네, 합리적 선택 이론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는 사회 균열 구조가 다양화되어 유권자의 투표 형태가 단순하게 작용되지 않으며 정당의 포퓰리즘이죠. 표가 아니라 포입니다.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과 정치에 대한 반감 및 증오, 대립 현상 등은 유권자의 문화 집단에 강력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강평은 제가 약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무슨 이제 디베르제 논리에 대한 비판을 써라라고 하는 얘기가 안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쓸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거나 무슨 쓸 분량이 별로 없다 그러면 갖다 써서 무슨 디베르제에 대한 비판 이래갖고 따로 쓸 수도 있지만, 제시된 문제가 비판을 쓰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치적 부족주의와 같이 문화 집단의 영향력은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 문제로 해결하거나 한정하는 것에 한계를 지적하면서 디베르제 법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실효성에 대해 쓰라 소리 없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3번. 둘째, 폐쇄형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한국과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의 차이 및 평가 등에 대한 문제는 유권자 친화적 정치적 환경 수준에 기초해서 논리적 답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례성을 기준으로 한 한국과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의 차이는 사표 방지와 유권자의 의견 반영 수준에 근거한 비례성의 영역입니다. 다만 아까 제출된 답안은 비례성의 개념이 모호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초과 의석과 보정제도는 유권자의 지지율 반영과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에 의해 총 의석수가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즉 유권자의 지지율과의 비례한 독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왜 지적했냐면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의 비례성이 더 높다, 우리나라의 비례성이 더 높다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게 걸리는 거야 지금. 그렇죠? 강평자 입장에서. 예. 따라서 비례성은 국민대표적 비례, 그리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의 비례 등으로 구분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접근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권자 중심으로 접근으로 본다면 국민 대표성에 대한 비율일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보정제도에 따라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높은 비례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의석수 증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길게 써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뭐 길게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어때? 자, 그 비례성 기준으로 두 제도를 갖다 평가했을 때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의 비례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고. 자, 4번 따라서 결론은 국민 대표성이라는 비례성을 어느 수준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의석수 초과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면서도 대표성과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제시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그 참고 자료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쟁점별로 해갖고 뽑아놓은 건데, 자, 일순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9페이지부터 512페이지에 딱 정리를 갖다 해놓은 이제 글입니다. 요거. 자, 뭐 참고할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게 이제 작성한 그런 답안지는 아니고. 자, 독일 의회 선거제도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선거구부터 한번 볼게요. 독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 내지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쵸? 권역별로 의석수,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대 의석 플러스 비례 의석을 할당한 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먼저 제1단계에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 우리나라는 어때? 단일 선거구제란 말이야. 비례대표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1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는 동일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와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와는 좀 다른 겁니다. 유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구 1표, 비례 1표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비례에 따라 대략 60석, 독일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서울은 인구 비례에 따라 대략 60석, 그러니까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 의석이 먼저 할당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게 될 경우, 물론 우리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낮지만 서울 지역 의석은 이렇게 될 경우 40개, 그리고 비례대표는 20석이 됩니다. 여기서 A당이 서울 지역에서 50%의 정당 득표율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A당은 전체 60석 중에 30석을 배분받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이 중 지역구에서 17석이 당선됐다면 나머지 13석을 비례로 채워주는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이게 독일식 방식이에요. 이게. 자, 권역별 비례대표를 갖다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선거구 조정을 통한 지역주의 구도를 한번 완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 논거로 지역주의 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명부에 따라 비례대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역에서 약세 정당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각 정당에서 약세 지역을 배려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해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 득표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약세 정당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역별로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의회에 진출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정당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역구도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쟁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권역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권역을 갖다 얘기할 때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하나로 묶고 저 부울경, 경상도 하나로 묶고 이러면 지역주의 타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의원 정수의 변동, 연동형 또는 병립형과의 관계. 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립형을 동원하게 여러분 봐봐. 병립형을 갖다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때? 초과 의석의 문제는 없어요. 병립형은 초과 의석의 문제가 없습니다. 연동형에서 발생하는 거죠. 당선인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병립형으로 하느냐, 연동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 정수 증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당선인 결정 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병립형이라고 하고, 양자를 연동해서 일단 비례대표 의석부터 결정을 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빼는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연동형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금 독일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올 이유는 없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일본은 대표적인 병립형 국가인데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구 300석과 별도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180석을 결정합니다. 대체로 넘어갈게요. 다만 병립형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정수 증원 논의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거죠.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인 것을 감안한다면 비례의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지만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밑줄 쫙. 비례의석이 충분히 확보돼야. 이 말이 무슨 말? 의석수가 최소한 100석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례의석이. 47석 갖고는 도저히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개별 권역에서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례의석이 확보돼야 하는지는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약세 정당의 득표율, 다른 정당과의 상대적 득표율, 투표율, 권역의 크기 및 어떻게 구성되느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적정 의석수로 최소 100석은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신 그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항상 공통점은 300석 중에 100석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 47석보다 상당수 늘어나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못한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옆에 조그맣게 메모 한번 해봅시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이제 그래서 일치를 해. 적어도 지역주의 타파하려면 방법이 뭘까? 첫 번째 방법은 의석수를 갖다가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300석 중에서 한참 더 의석수를 늘려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갖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 총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어. 이건 어때?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왜? 지금 의석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의견이 대세야. 워낙에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의석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국민 여론에 안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2대1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정도로 맞추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또 누가 반대? 국민들이 또 반대합니다. 왜? 국민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이래저래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그 얘기야.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못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는 연동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독일식 연동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제시해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독일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의석수가 할당되지만 아까 설명한 거 A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너무 약진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을 경우 그 잉여 의석은 초과 의석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의원 정수의 유동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은 총 의석의 유동성 때문에 정원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기준 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인 독일은 초과 의석이 역대 총선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02년 총선에서 5석에 불과했던 초과 의석이 2005년 16석, 2009년 24석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300석을 기준으로 했던 우리나라 선관위 시뮬레이션에서도 4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초과 의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초과 의석을 인정 안 했죠. 준연동제로 가면서. 자, 독일은 초과 의석이 급증하자 초과 의석을 포함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보정의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정의석 방식은 각 정당의 의석 배분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경우 의석을 추가로 배정해서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이걸 아예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는 초과 의석은 근데 준연동형제 하면서 인정 안 하기로 했어요. 초과 의석 인정 안 하고 보정 의석 제도도 인정 안 합니다. 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정부 형태, 자, 권력 구조. 이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제를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쓰세요. 제목 밑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 다음에 또는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제와 맞냐, 이런 쟁점입니다. 되게 중요한 쟁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충을 갖다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권역별 비례대표 또는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제에 부합하느냐,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그럴까? 대통령제는 여러분, 자,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자, 쉽게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부터 드릴게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제도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원적 정통성의 대립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원적 정통성이 뭐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죠. 국민의 대표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 국회도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야. 2개의 국민의 대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 말이지 연동형이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에 소수 정당을 비롯한 여러 개의 정당이 진출할 경우 어때? 의회 내에서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항상 상시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상시적으로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때? 대통령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갖다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로부터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이게 문제야.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제는 어때?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엄청나게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대체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야 될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연동제는 어때? 비례대표제가 바탕이 된 제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의원 내각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과 일본 역시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이 과반을 점유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항상 상시적으로 여소야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구조인데다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넓어지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정치 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 조그맣게 메모 한번 해놓으세요. 다당제하에서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불안정을 겪고 있는 나라, 우리 일순환 때 공부했죠. 어떤 나라? 브라질이야. 브라질이 대표적이에요.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제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불안정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자, 통상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집권을 위해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연정, 연립 내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에 더 적합한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존재합니다. 첫째, 대통령제하에서 만성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이 전개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죠. 3페이지 가셔서 또한 여소야대의 타개를 위해 이질적인 세력 간의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하는 연립 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고 연정 내부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며 무슨 소리?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그 여소야대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립 정치 같은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연립 파트너들끼리의 갈등 같은 것들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며 연정의 파트너 정당이 만약에 연정을 거부하면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책임 정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 DJP, 김대중, 김종필 연합 등 대통령제하에서도 충분히 연정이 가능한 것은 물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과 맞물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쟁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10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그다음 그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할게요.